실형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그 뇌물을 받았다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는 거야. 그런데 얘네가 포괄적 뇌물죄라는 걸 뭐라고 얘기했냐? 박연차가 여러 명한테 돈을 뿌렸는데 그 얘기는 제대로 안 했어. 그래놓고 서가번이랑 그 누구니? 서가번, 이광재, 그러니까 이 야당 쪽 서가번하고 이광재 몇 명은 박연차한테 뇌물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실형을 선고한 거야. 그래서 이 두 사람 다 그 실형에 준하는 형을 선고해서 배지를 떼게 한 거야. 국회의원 자격박탈, 이 도지사 자격박탈 한 거야. 그런데 똑같은 서비스를 받았던 한나라당 의원은 의원직 유지했어. 그 사람은 박진희인가?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그 의원직 상실형을 주지 않았어요. 똑같은 서비스를 받았는데, 똑같은 서비스를 받은 또 다른 야당 인사가 있어. 걔는 내가 좀 수상하다고 보는 앤데, 뭐 막 베트남에서 여자 성접대까지 받았다는 얘기까지 있는데 걔는 수사도 안 했어. 나는 걔는 야당 안에 있는 여당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랬고, 그리고 서가번이나 이광재 같은 노무현 대통령하고 친했던 사람 다른 애들이랑 똑같이 받았는데 둘은 배지를 뗐다니까. 자격 박탈해버렸어. 예. 노무현 시계 얘기다가 또 할 말이 있지. 노무현 시계 얘기가 어떻게 된 거냐면, 노무현 시계를 그게 이제 그 박연차가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 중에 그 국회의원이 대통령 환갑을 맞아. 그러니까 부부용으로 무슨 되게 1억짜리 시계를 선물한 거야. 근데 그 선물을 직접 하면 안 받으니까 노무현 대통령 형한테 심부름을 시킨 거야. 그래갖고 이 심부름을 해갖고 노무현 대통령 형이 자기 동생한테 얘기하면,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형네 집 앞에 경찰을 상시 세워뒀대. 누가 뇌물 주고 갈까봐.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형이 동생한테 얘기하면 혼날까봐 몰래 그 재수씨를 부른 거야. 권양숙 여사를 불러가지고 이거 그 박연차가 박 회장이 보낸 건데 회갑 선물이다. 그러면서 이 시계를 주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권양숙 여사가 펄펄 뛰면서 이걸 받아가면 아주버님이랑 나랑 둘 다 쫓겨난다고. 그 대통령 모르냐고. 애들 아빠 성질 몰라서 이걸 받아왔냐고. 당장 돌려주라고. 그러면서 권양숙 여사가 그 시계를 노무현 대통령 형한테 돌려준 거야. 큰일 난다. 큰일 난다 하면서 돌려주라고. 그랬는데 권양숙 여사가 그 시계를 그 형이 돌려줬는지 마지막 확인을 못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얘기가 한참, 그러니까는 노무현 대통령 환갑이 언제였냐면 대통령 되고 2년인가 됐을 때가 노무현 대통령 환갑이었다고. 2년인가 3년 됐을 때가. 그래서 그 2009년은 그로부터 한참 몇 년 전이었던 거야. 몇 년 전 사건이었던 거지. 그래가지고 그때 이 권양숙 여사가 곰곰이 돌아보니까 딱 하나 걸리는 게 그 시계다. 박연차 회장이 보낸 걸 아주버님한테 이거 당신한테 갖고 오면 둘 다 큰일 난다고 돌려주라고 돌려보냈는데 그걸 아주버님이 돌려줬는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된다. 확인을 못했다 그런 거야.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열받아가지고 그런 걸 왜 이제 말하냐.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럼 검찰에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그냥 논두렁에 버렸다고 그러라고. 왜? 형한테 돌려주라고 그랬다고 그러면 또 노무현 대통령 형까지 와서 조사를 당하잖아. 논두렁에 버렸다라고 얘기하라고. 그 논두렁 얘기가 그렇게 나온 거야.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을 불러다가 열몇 시간을 강도 높은 조사를 했는데 한 건도 뇌물 못 건졌어. 증거를. 그러니까 권양숙 여사를 데려다 또 열몇 시간을 조사를 한 거야. 그래서 건진 게 시계 얘기였던 거야. 그래서 그 시계 얘기를 근데 조선일보가 노무현 노다지 캐러 가자 이러면서 봉화마을에 노다지 캐러 가자 그러면서 마치 진짜 노무현이 돈을 받아서 시계를 받아서 버린 것처럼 기정사실로 보도를 한 거죠. 예. 그게 2009년 5월 중순이었어. 아니야 4월 초순.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너무나 열받아가지고 근데 내가 여기서 진실하게 밝히는 건 나는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할 때 노무현 대통령 비판하는 내용으로 방송했던 사람이야.
몇 번 얘기했잖아.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 졸속 추진할 때 내가 국회에 들어가서 그 졸속 추진 거부하는 방송을 했던 사람이야.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 비판하고, 그러니까 그 이라크 파병, 그 다음에 한미 FTA 졸속 추진,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 미룬 거,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그리고 신자유주의 정책, 이건 노무현 대통령 임기 중에도 내가 2007년에 내내 비판했던 내용이야. 그래서 내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김대중 대통령보다 나는 노무현 대통령을 좋게 안 봐. 더 높게 안 봐. 그랬는데 내가 노무현 대통령의 편을 들었던 게, 첫 번째로 편을 든 게 2008년 8월에, 7월인가 8월에 그 봉하마을 압수수색 기사가 났었어요. 예. 자, 지금 추천 몇 명이나 있나? 야, 이 보는 사람은 3,300인데 추천은 2,900이네? 예, 불타는 10미닛을 발동하겠습니다. 예. 아니, 그래서 2008년 여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봉하마을 압수수색이라는 사건이 터져. 노무현 대통령이 그 국가 기밀을 빼돌렸다. 그래서 그 국가 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봉하마을이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뉴스가 떠요. 예.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야. 그런데 그 봉하마을 압수수색을 했다는 내용, 그게 바로 뭐였냐 하면,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 기록이 몇백만 건이야. 몇백만 건을 국정 기록, 대통령의 일정 및 막 했던 일들에 대한 기록, 그게 이제 노무현 국정 기록인데, 그 국정 기록을 똑같이 두 부를 만든 거야. 두 부를 만들어서 한 부는 청와대에 주고 이월을 하고, 나머지 한 부를 봉하마을로 가지고 간 거예요. 가지고 가면서 뭐라 그랬냐,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봉하마을에서 청와대로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온라인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국정 기록을 돌려주겠다. 얘기가 그렇게 된 거야. 이게 그 NLL 사건을 푼 키워드인데, 그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의 국정 기록을 하나는, 원본은 청와대에 놓고 복사본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필요하면 내가 복사본을 보다가, 그게 인수위 때, 이명박 인수위 때 같이 합의가 된 거야. 합의를 하고 가져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명박이 그때 광우병 촛불 때문에 위기에 몰리니까 그때 노무현 대통령한테 덤태기를 씌운 거야. 불법으로 국가 기밀을 빼돌렸다고. 얘기가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거 몰랐지? 이 얘기 알았어요, 몰랐어요? 얘기가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공개적으로 편지를 보내요. 예, 공개적으로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명박 대통령한테 실망했다. 우리 다 약속한 거 아니냐. 인수위 때 협상 다 했고, 그래서 온라인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돌려주기로 얘기가 다 됐는데, 온라인 시스템 구축을 안 해줘서 내가 못 준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압수수색이라고 이렇게 보도하는 거 비겁한 거다, 막 비난하는 편지를 보냈는데, 세상에 그걸 보도한 언론이 그때 2개인가 밖에 없어. 대한민국의 100몇십 개 언론 중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명박한테 보내는 공개 서한을 2개인가 보도했어. 그래서 내가 안 거야. 하나가 오마이뉴스인가에서 보도했어요. 예. 그러면 압수수색은 뭐 했냐? 압수수색은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주의 2.0이라는 새로운 국민과 소통하는 민주주의 학습장을 만들겠다. 그러면서 공 서버를 5대인가에 사다 놓은 거야. 그걸 가져갔어. 빈 서버 5개 가져간 게, 그게 얘네가 얘기한 압수수색의 내용이었어. 기가 막히죠. 예. 나도 너 고소할게. 법정에서 만나. 내가 빨갱이란 증거 못 갖고 오면, 너 알지? 김미화한테 빨갱이라고 그런 사람 1,500만원 문 거. 그리고 이정희한테 종북 세력이라고 얘기해가지고 1,800만원 문 거 알지? 그래. 내가 너 고소할 테니까, 너도 내가 빨갱이란 증거 갖고 와라.
법정에서 보자. 그래서 이게 다 협의된 거를 이명박이 자기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려고 노무현 대통령한테 뻥을 깐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명을 씌운 거야. 그랬던 거야. 그러면서 그래서 2008년 8월 달부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시작이 돼.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잘 갔던 칼국수집까지 세무조사를 당한다니까? 단지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였던 사람이 누구한테 부주금으로 8만 원을 줬대. 빌린 돈인가 뭔가를 통장으로 8만 원을 주고받았는데 그것도 가서 수사를 받았어. 통장으로 오고 간 8만 원까지 용도가 뭔지 수사를 받았다니까? 그만큼 다 턴 거야. 2008년 8월부터 2009년 5월까지. 그런데 증거가 나왔어요? 하나도 못 잡은 거야. 10달 동안을 노무현 대통령 주변 사람을 이잡듯이 뒤졌는데 비리 증거를 하나도 못 잡은 거야. 그래서 유일하게 나온 게 그 피아제 시계얘기. 그 다음에 박연차한테 10억 차용증 쓰고 빌린 돈. 그게 유일한 거예요. 근데 이걸 뇌물죄로 걸려면 이게 그 당시까지 법에 뭐가 있냐면 이 돈을 받고 무엇을 대가로 지불했느냐. 우리나라 현행 법이요. 지금 법이 돈을 받았어. 돈을 빌렸어. 그런데 이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썼다. 근데 이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렸더라도 어떤 뭔가를 대가로 그 사람한테 뭘 도와주면 그게 뇌물죄가 성립이 되는 거야. 대가로 뭘 해줬느냐. 그래서 이게 뇌물죄가 성립이 안 된 거야. 왜냐하면 대통령 임기 한 달 두고 부인이 빌린 거고, 그리고 이 부인이 빌린 다음에 이걸 노무현 대통령한테 대통령 임기 중에 말을 안 해가지고 그래서 뭐 또 도와줄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대가로 뭐를 해준 게 없어서 뇌물죄가 안 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게? 포괄적 뇌물죄. 전직 대통령이니까 뭔가 도움을 줄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준 돈이다. 그래서 준 돈이라고 나온 죄가 포괄적 뇌물죄라는 죄로 구속시키겠다. 그랬던 거예요. 이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진실이야.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 근데 그 당시에 언론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진짜 막 600만 불을 빌렸다 그렇게 뻥을 깠잖아. 실제로는 노무현 대통령이 600만 불을 빌린 적이 없어. 뇌물을 받은 적이 없어. 증거가 없는 거야.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는 잘했을까요?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는 어땠을까요? 그래, 나도 너 고소할게. 착한 민 플레이. 나도 너 고소할게. 법정에서 만나. 이게 이제 그러니까 김영삼이 대통령이 됐어. 김영삼이 대통령이 딱 돼가지고 그 처음으로 1인당 국민소득 1만 불이 된 거야. 그때 김영삼이 OECD에 가입을 하겠다래. 96년도에 95년도에. 그러니까 96년도 97년이지. 97년도에 96년도에 OECD 가입을 하겠다래. 그니까 그때 김근태 의원이 말려요. 안 된다. 우리가 OECD에 가입을 하면 우리는 지금 경제개발도상국이라는 대우를 받고 있는데 어떤 그 OECD에 똑같은 규제를 받고 있지 않은데 우리가 OECD에 가입하면 똑같은 기준으로 규제를 받게 된다. 그러니 OECD 가입하면 안 된다라고 반대를 했어. 김명삼이 안 들어요. 그리고 OECD 가입을 해버린 거야. 그러면서 모든 노동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OECD 기준으로 적용이 되게 되는 거야. 그 상황에서 김영삼 경제팀이었던 강만수가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가 엄청났는데 그 돈을 막 지 맘대로 빌려준 거야. 지 맘대로 막 빌려줬어.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겼어. 갑작스럽게 그 외환을 이제 나라에서 돈을 외국에다가 이제 돌려줘야 되는 뭐 어떤 돈을 갑자기 내야 되는 이런 게 돌아오는 게 있는데 강만수 이 또라이가 그거 계산을 못한 거야. 그리고 돈을 막 남들한테 빌려줬는데 근데 그게 돌아온 거야. 그러니까 얘가 급한 마음에 IMF에서 돈을 빌린 거야. 우리가 외환이 충분히 있었는데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있었는데
그 돈을 강만수가 딴 데다가 빌려줘 놓고 그 돈이 없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IMF에서 돈을 빌린 거야. 근데 그 IMF에 돈 빌리는 게 뭔지 모르는 거야, 이 또라이가. 그러면 그게 우리나라 경제 주권을 판다는 걸 몰랐던 거야. 함부로 돈을 갚을 수도 없다는 것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IMF가 터진 거예요. IMF 시대가 온 거야. 그 강만수를 다시 경제팀으로 쓴 게 누구야? 다시 경제팀으로 쓴 게 이명박이야. 그래서 이명박 때 우리나라 경제가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 강만수가 김영삼 때 사고친 강만수야. 그리고 난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이 되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야? 김대중 대통령이 돼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IMF 체제를 벗어나는 거야. IMF 체제는 뭐냐면요, 국가의 모든 경제 계획을 IMF에서 심사를 해요. 그래서 나라 안에서 쓸만한 회사는 IMF가 쪼개서 팔아버리고, 그 다음에 돈이 안 되는 중소기업이나 이런 하청업체들은 도산시켜버렸어. 그래서 IMF 때 날마다 몇백 개씩 도산이 된 거야. 그게 IMF 체제였던 거야. 그래서 2년 동안에 도산된 중소기업이 어마어마했던 거야. 그때 우리나라의 일자리를 대부분 잃게 되는 거지. 얘기가 그렇게 돼.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어떻게든 IMF를 탈출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금을 모으자 그래. 환금성이 있으니까, 국제사회에 환금성이 있는 금을 모으자. 그래서 금을 막 모아가지고 그걸로 IMF에다 빚을 갚은 거야. 그래가지고 IMF로부터 분리 독립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사회복지 정책을 핀 거지. 빚을 갚고 나서 그때부터 한 일이 뭐였냐면 공공근로를 시행해서 차상위 계층, 극빈자한테는 국가 보조금을 주고, 그 다음에 극빈자는 아니지만 가난해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공공근로를 하게끔 해서 그걸로 돈을 조금씩 준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돈을 쓰면서 나라 내수 경제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일이 뭐냐면 공공근로, 그러니까는 극빈자들한테 생활보조금 주고, 그 다음에 차상이라고 해서 그 위에 극빈자는 아니지만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공공근로를 하게 해서 생활비를 지급해 준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냐면 연봉, 김영삼 때는 연봉 5,500 이상만 신용카드가 나왔어. 근데 김대중이 연봉 3,000까지로 낮추라고 그런 거야. 그랬더니 카드회사에서 연봉 5,500 기준을 낮추라니까 그 연봉 조항을 없애버린 거야. 그러면서 길거리에서 카드를 막 뿌리고 카드 돌려막기를 시키고 그걸로 사채놀이를 한 거지. 고리대금업을 한 거야, 카드 회사가. 원래는 김대중이 허락한 건 3천만 원까지인가 3,300까지인가 기준을 낮추라 그랬어. 그러면 연봉이 3,300인 사람이 신용카드를 갖게 되면 현찰은 잘 안 쓰게 되지만 신용카드를 쓰면 소비를 조금은 늘리더라. 그래서 소비를 진작시키려는 정책으로 쓴 게 신용카드 제도였어요. 그런 거야. 그런데 이걸 카드회사, 즉 재벌들이 그 카드회사를 끼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한 기준을 지들이 없애버렸어. 국회에 신한국당, 한나라당 의원들하고 손잡고 그 기준 없애버린 거야. 그래서 그 서민 330만 명이 신용불량자가 돼.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에 집권했을 때 그 서민 330만 명이 제일 큰 문제였던 거야.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한 일이 뭐였냐면 개인 회생제도, 개인 파산을 인정하고 그 빚을 갚을 수 없다. 그러니까 신용카드 회사에다가 진 빚을 갚을 수 없다. 그러면 이자는 빼고 원금만 갚게끔. 그게 노무현 대통령이 해줬던 개인 회생제도였어요. 누가 물어보더라고. 노무현이 잘한 게 뭐냐고. 김대중 노무현이 잘한 게 뭐니.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해주는 거야. 친북정책. 노무현이도 친북정책이었는데 노무현 김대중이 북한에다 해줬던 거 이명박 박근혜도 똑같이 하고 있어. 노무현이 친북정책이었는데 그럼 박근혜부터 끌어내려. 자, 그래서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개인 회생제도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처음에는 재벌들한테 그 세금을 내라, 법인세를 올려라 말 안 들었어.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 노무현 대통령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핀 거야.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강연을 한 거예요. 내가 그 강연을 어디서 하는 걸 내가 봤어. 무슨 내용이었냐? 재벌들이 파이를 키워야 국민들이 같이 나눠 먹는다. 노무현 대통령 입에서 그게 2003년 4년에 나왔던 말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이 2004년까지는 소위 낙수 효과를 기대하면서 신자유주의 정책의 길을 걸었어. 그러다가 2005년에 장하준의 책을 보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신자유주의가 매우 심각하구나, 재벌들이 매우 나쁜 문제가 있구나, 이걸 그때 노무현이 깨달아. 그래갖고 그 당시에 내가 여의도에 있을 때라서 알아요. 청와대랑 국회 친노 의원들한테 장하준 책을 전부 다 선물했어. 읽어보라고, 읽고 토론하라고.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읽고 토론하라고 노무현 대통령이 전부 다 선물하고 읽어보라고 과제를 냈다니까. 토론하라고. 신자유주의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예, 지금 제가 중계방 보고 있어요. 환풍님 귓말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혹시 지금 매니저 가능하신 분 없을까? 중계방에 매니저 좀 가주시면 좋은데. 네네. 그 중계방을 이렇게 해드릴게요. 예, 됐죠? 네. 그래서 이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이 내가 무슨 얘기하다 말았지? 노무현 대통령이 뭐 했더라? 무슨 얘기하다 말았지? 가만있어. 노무현 대통령이 장하준 책을 보라 그랬다. 오리나무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정책이 바뀌어요. 2006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정책이 바뀌면서 2006년에 법인세를 올리는 거야. 재벌들한테 법인세를 올려. 그리고 부자들한테 종합부동산세를 걷어. 노무현 대통령이 부자들한테 종합부동산세를 걷고 재벌들한테 저기를 거둔 거야. 법인세를 올린 거예요. 그래서 법인세를 인상하고 부동산 부자들한테 종합부동산세를 걷어가지고 거기서 만들어진 재원으로 지방정부를 지원했던 거야. 그래서 2006년부터 이게 다 노무현 탓이다라는 말이 2006년에 대대적으로 퍼지게 된 거야. 그래서 2006년 그 다음에 2007년 그 두 해 동안요, 노무현 대통령이 완전히 짓밟혀요. 언론에 의해서. 그게 법인세 인상해서 그런 거야. 법인세 인상하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걷어서, 그래서 노무현한테 일을 가는 거야. 집 2채 이상 가진 사람들 종합부동산세 내라 그랬다고. 그런데 집이 2채 이상이고 합쳐서 6억 이상이면 세금 좀 더 내도 되잖아. 그죠? 집이 2채 이상이고 6억 이상 돈 갖고 있는 사람들이면 세금 좀 더 내도 되잖아. 그런데 그때 그 세금을 내라 그랬다고. 이게 다 노무현 탓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을 죽이기로 작정을 한 거죠. 예. 종합부동산세도 내지 않는 사람들이 종합부동산세 걷었다고 노무현 개새끼라고 욕하고 다녔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 때 그때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막 연구를 할 때였어.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2005년, 6년, 7년 해마다 부동산 정책을 내놨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2005년까지만 해도 국가정책이 아파트를 계속 짓는 거였어. 왜 계속 짓는 거였냐면 그 국회의원들이랑 국가부동산정책 전문가들이 뭐라 그랬냐면, 왜 아파트값이 떨어지지 않겠냐. 노무현 대통령 때 아파트값이 최고치였어요. 우리 집도 그때 5억 2천인가 갔어. 그게 최고치였어. 지금은 4억도 안 돼? 노무현 대통령 때 아파트값이 최고치를 치게 됐는데, 그 최고치를 치게 된 이유를 소위 부동산 정책을 했다는 경제학자들 뭐 이런 나부랭이 새끼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파트 가격이 높은 건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도 아파트를 사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지어진 아파트가 적기 때문이다. 그러니 아파트들을 더 지어야 된다. 2005년에도 경제학자들이 그따위로 조언을 했어, 노무현한테. 그래서 노무현이 건설 경기가 살아나야 나라 경제가 산다고 또 연설됐다니까, 어디 가서. 그런데 그게 뻥이었어. 그게 뻥이었어. 왜냐? 2007년에 이 부동산 시민연대가 나타나. 그래가지고 전체 지어진 아파트 수와, 지금 한참 짓고 있는데 현재까지 지어진 아파트 수와 전체 가구 수를 비교했더니 전체 가구 수보다 아파트 수가 많아. 전체 가구 수보다 아파트 숫자가 조금 많아. 지금 짓고 있는데 2005년부터 막 펀딩해가지고요, 아파트 아직 짓고 있는 집이 많은데 이미 가구 수하고 아파트 숫자가 일치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아파트를 더 살 사람이 없단 얘기야. 그럼 왜 우리 집이 없냐? 왜 그 당시에 집 없는 사람들은 뭐였냐? 다 전세 사는 사람들. 집을 그때 그 당시에 김근태 의원이 조사를 시켰어. 연구 용역을 시켰는데 조사 결과 집을 2채까지 가진 사람은 냅두고 3채 이상 가진 사람들, 3채 이상 가진 사람들이 그래 집을 시장에다 강제로 내놓게 하면 아파트가 몇 채가 만들어지냐? 180만 호인가? 300만 호인가 180만 호인가 그랬었어. 노무현 대통령 때 집을 3채 이상 가진 사람들의 집을, 그 사람들이 자기 집을 빼고 3채 이상의 집들만 시장에다 내놓게 하면 180만 호가 나온다는 얘기였어. 300만 호인가 180만 호 둘 중에 하나. 그게 어떤 숫자인데, 수백만 호가. 그러니까 결국은 집을 계속 지었는데 왜 집값이 비쌌냐? 그 당시에 집을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거야? 살려고 지은 집이 아니라 팔려고 지은 집. 집을 살려고 지은 게 아니라 팔려고 지었잖아. 그러니까 팔려고 샀잖아. 사람들이 거기서 자기네들이 들어가서 살라고 집을 산 게 아니었어. 집값 오르면 팔려고. 그래가지고 집만 나오면 죄 부자들이 끼고 앉아 있었던 거야. 그러면서 호가를 올린 거야. 집값을 계속 올린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값이 올라갔던 거였어.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뭘 했냐? 결국 이 새끼들이 그러면 집을 3채 이상 갖고 있는 애들이 어떻게 아파트를 돌리다 했더니 아파트 한 채당 대출이 60%까지 대출이 돼. 그러면 그걸 대출받아도 아파트 또 사고, 그 집을 대출받아도 아파트 또 사고, 이런 식이었던 거야.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대출 한도를 제한한 거야. 아파트 대출 한도를 제한을 해버렸어. 그러면 그 대출 얻어갖고 집 샀던 사람들이 시장에다가 아파트를 내놓겠지. 그래서 대출 한도를 제한하게 된 거예요. 그게 DTI라는 거잖아. 대출 한도 제한 정책. 그래갖고 그게 2007년에 나와. 그 제한이 딱 나온 다음부터 아파트 값이 멈춤이야. 아파트 가격이 딱 멈춤이 되고, 그리고 어떻게 됐어? 미분양 주택이 수두룩하게 나온 거야. 왜냐? 대출을 받아서 미분양 아파트를 사야 되는데 대출 제한이 걸리니까 미분양을 못 산 거야. 그래서 미분양 아파트들이 생긴 거고, 그러면서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은 거야. 그러면 이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뭐였냐? 부동산 문제의 핵심, 대출 한도 제한 때문이야? 아니면 가구 수와 아파트 수가 일치한다는 거야. 가구 수와 아파트 수가 일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파트가 더 이상 안 팔리는 거예요. 아파트 가격이 안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더 이상 아파트를 살 사람이 없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잘 생각해봐. 2000년대 이후로 그 결혼율이, 혼인신고율이 뚝 떨어져요. 2008년 이후로 더 심해졌어. 2008년 이후로 혼인신고율이 뚝 떨어지고 출생 숫자도 줄어들고 그러고 있어. 무슨 얘기냐? 결혼을 해야 아파트를 사잖아. 그지? 결혼을 해야 아파트를 사는데 결혼을 못 하는 거야.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해져서, 아니 돈을 벌어야 결혼을 하잖아. 돈을 못 버니까 결혼을 못 하고, 결혼을 안 하니까 아파트가 안 팔리는 거야. 그런데 지금 최경환이가
아파트를 분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아파트 판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대출 한도를 풀었어. 아파트 그래서 팔려요? 우리 집도 팔려고 내놨는데 사겠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 전부 다 전세값만 올라가. 전세금만 올라가지. 그리고 대출금 올려주니까 그걸로 생활비예요. 대출 받아갖고 집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박근혜 노믹스, 뭐 이걸 초이노믹스 지랄을 하고 자빠졌네. 대출 받아서 집 사라? 어떻게 갚을 건데? 지금부터 10년 전보다 지금 일자리도 없어. 일자리도 없지. 그나마 다니는 일자리가 있어도 다니는 일자리가 10년 전에 비해서 월급이 반토막이지. 그렇잖아요. 10년 전보다 지금 월급이 반토막이야. 직장도 없거나 다녀도 반토막이거나 빚을 얻어서 10년을 살아봤어. 10년 전에 집 사가지고 이걸로 우리가 나도 이거 집이 올라가면 팔리겠거니 10년 동안 대출금으로 1억 가까이를 냈다니까. 대출 이자로. 그런데 이놈의 집이 안 팔려. 그런데 누가 빚어서 집을 사겠냐고. 빚어서 집 안 사요. 지금 아파트가 안 팔리는 이유, 이게 지금 지네들 아파트를 지금 떠넘기려는 거야. 전세값을 올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집 가진 놈들이, 집 3채 이상 가진 놈들이 전세값을 올리면 전세금하고 집값하고 별 차이가 없으면 집을 사겠지. 그걸 노리는 거야. 그래서 전세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전세값 올린 애들이 누구냐 하면 아파트 3채 이상 가진 애들이야. 걔네들이 전세값을 올려서 집을 사게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전세값하고 집값하고 4억짜리 집에 전세값이 3억이야. 그죠? 4억짜리 집에 그 전세값이 3억이야. 별로 차이가 안 나. 5천만원 차이 나는 데도 있어. 예.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금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전세가로 판다. 그러니까 전세값으로 집을 파는 정도까지 간 거야. 그게 대출 받아갖고 돌리던 하우스푸어가 나는 집 한 채 갖고 대출 받은 사람들 얘기한 줄 알았어. 그게 아니야. 부동산 투기하려고 집을 4-5채를 갖고 있는데 대출 받아갖고 집을 4-5채를 굴렸는데 대출 한도가 묶여가지고 집은 팔리지 않고, 그래서 대출금을 못 내는 사람들이 하우스푸어래. 하우스푸어가, 나는 나처럼 집 한 채 갖고 있고 대출금 못 갚는 사람을 하우스푸어라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집을 4-5채를 가지고 대출 받아갖고 돌렸는데 대출 한도가 제한이 되는 바람에 그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하우스푸어래. 정부에서 생각하는 하우스푸어는 그거야. 우리 생각한 줄 알았잖아. 대출 받아 집 산 우리를 하우스푸어라는 줄 알고 하우스푸어 대책 세울 때 우리를 위한 대책인 줄 알았잖아. 그게 아니라고. 정부에서 생각하는 하우스푸어는 4-5채 굴리던 사람들이야. 그걸 하우스푸어라고 그러는 거야. 우리는 우리 생각한 줄 알았잖아. 박근혜가 하우스푸어 대책 얘기할 때 우리 생각한 줄 알았잖아. 그래서 우리를 위한 대책 뭐 나왔어? 우리를 위한 대책 뭐가 나왔어요? 뭘 잘못 알아. 아니 그래서 하우스푸어 대책으로 뭐가 나왔냐고. 지금 하우스푸어 여러분, 우리가 집 한 채 가지고 대출 받아서 집 산 사람들 어떤 혜택 받았어? 혜택 받은 게 없다니까? 빚내서 집 사라는 얘기밖에 없어. 대출 한도 늘어난 거밖에 없어. 그런데 이 집에 살면서 대출 한도 늘려봤자 뭐 할 거냐고. 아니 지금 이 빚도 못 갚고 있는데 대출 한도 더 늘려서 뭐 할 거냐고.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기네들 부동산 투기하는 애들한테 대출이자 낮춰가지고 금리를 인하해서 대출 여러 집 돌리는 애들한테만 유리한 거야.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별 혜택이 없어요. 예. 우리 같은 집 한 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아무 혜택 없고, 지금 금리 인하하고 그 대출 한도 제한은요, 집 5-6채 굴리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효과적인 거야. 결국 부동산 부자들한테만 도움 준 혜택이야. 뭔 말인지 알아요?
지금 가계부채가 역대 최고야. 그런데 지금 최경환이가 대출금 더 대출 받으라 그랬어. 그래서 지금 국제 이 금융 전문가들이 더 대출 받으면 위험하다. 지금 빨간 신호를 보내고 있다니까. 지금 빨간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요. 지금 아파트 가격들 매매가 안 되기 때문에 호가가 어느 순간에 멈춰 있어. 그런데 지금 여기서 60%까지 대출을 더 받아라 그러잖아. 그런데 이 아파트 값이 내가 우리 집을 살 때 2억 6천이었어요. 내가 우리 집을 11년 전에 2억 6천원 주고 샀는데 지금 5억 2천까지 갔다가 3억 8천에서 4억 정도를 해. 그렇다면 거기서 60%가 2억 6천 값이야. 그지? 원금도 까먹는 상황이 지금 온다는 거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미국처럼 그냥 집을 가져라. 은행들한테 야, 나 더 이상 이 집값 감당 못하니까 이 집을 네가 가져라. 그랬을 때 이 은행들이 대출 한도가 너무 높아지면 이 대출 한도가 실제로 집의 실질 가치보다 대출을 더 많이 해주는 집이 생긴다는 거야. 그러면 은행이 파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적금 들고 보험 들고 이랬던 사람들이 위험해진다는 얘기야. 은행이 부도난다는 얘기야. 그래서 더 이상의 대출 한도는 안 된다라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고객이 파산되는 거지. 여러분 저축은행 사태 알죠? 저축은행 사태. 평생 모은 재산 이자 높다고 맡겼다가 몽땅 털린 사람들. 그게 일반 은행에서도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대출 한도를 늘리는 거는요 좋은 게 아니에요. S&P 스탠다드 앤 푸어스라는 국제 이제 그 투자 자문회사야. 스탠다드 앤 푸어스라는 그 투자 자문회사가 최경환의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에 강력 경고. 한국 가계대출 이미 높은 수준. 은행 리스크 빠르게 확대될 것. 저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몰랐지? 기가 막히지? 그게 박근혜식 민생이라니까 지금? 박근혜가 자기가 민생 정치를 해야 되는데 야당이 발목을 잡는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박근혜가 지금 하려는 게 저거야. 서민 대출 한도 늘려서 여러분 적금 든 거 날린다는 얘기야 지금. 몰랐지? 그러면서 박근혜가 막 화를 내요. 비서진들 불러갖고 날마다 닥달을 해. 닥달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규제 풀으라고. 규제 완화. 규제가 뭐냐? 대기업이 중소기업 피 빨아먹는 걸 막는 법. 대기업이 중소기업이나 노동자들 피 빨아먹는 걸 막는 게 규제인데 그거 왜 빨리 안 없애냐고. 날마다 신경질 내고 있어 박근혜가. 이거 몰랐지? 아니 신문 기사에 나왔어요. 여러분이 그 기사를 봐도 몰라서 그렇지 박근혜가 엊그저께 비서진회의에서 화낸 기사 찾아봐봐. 거기 왜 규제 완화를 빨리 성과를 못 내냐고. 그런데 지금 실무부처는요 규제를 한번 풀어줘 버리면 이게 FTA 때문에 다시 그 규제를 못 만들어. 근데 박근혜가 되게 개무식한 얘기를 했잖아. 일단 풀었다가 문제가 생기면 다시 만들면 되지 않냐. 다시 못 만든다고. 박근혜가 지금 너무 모르잖아. 아무것도 모르니까 지금 아니 규제 풀었다가 다시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저렇게 신경질 내고 있는 거야. 다시 못 만든다고. FTA에서 만약에 국가에서 그런 규제를 만들면 국가 제소해요. 투자자 국가 제소권 발동해버려. 국제사법재판소로 끌려가야 되는 상황이야. 그게 지금 박근혜 수준이라니까. 박근혜가 이러면서 민생 정치를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세월호에 발목이 묶여 있어야 되냐고. 지금 저러고 있잖아요. 지금 대기업들 여러분, 대기업이요. 삼성 우리나라 기업 같지? LG 우리나라 기업 같지? 삼성, LG 이거 전부 다 해외 대자본이 다 투자했어. 지금 대기업이요. 해외 대자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고 우리나라 국민연금 투자해 놓은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 대기업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야? 경영을 못해.
우리나라 대기업의 단 하나의 문제는 우리나라 대기업 오너들이 경영을 못해.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요, 3분기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어. 추락하는 것에 날개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삼성전자가 이윤도 못 내고 있는데 삼성 주주들이, 해외 주주들이 너 왜 이건희 네가 이윤 다 먹냐 그러면서 이윤 배당해라 그러는 거야. 그런데 삼성전자의 이윤은 누구의 희생이야? 삼성전자 노동자들, 홈플러스나 뭐 삼성 계열이잖아요. 그죠? 아닌가? 하여튼 삼성가의 관계자들, 그 문어발들의 그 100만원 월급 받고, 원래 최저임금이 155만원 돼야 되는데 100만원만 받고 88만원만 받고, 그러면서 임금 뜯기고, 중소기업에서 납품값 제대로 못 받고, 그래서 삼성이나 대재벌의 그 이윤이 높아진 거잖아. 그 이윤을, 삼성 맞아요. 그 이윤을 지금 외국 대자본들이 내놔 이러는 거야. 지금 삼성 비상이 그래서 걸린 거예요. 지금 이제까지 재벌들이 외국 자본을 우습게 알았어. 그래가지고 외국 자본을 되게 우습게 알고, 그래서 막 돈 벌면 지네 뱃속으로 다 들어가는 줄 알고 악착같이 빨아들인 거야. 직원들 월급 안 주고 중소기업한테 납품 가격 안 주고 악착같이 빨아들였더니, 기사 한번 찾아봐. 이윤 배당 80%, 이익금이 나오면 그 80%를 주주들이 배당하고 있다니까요. 나눠 갖고 있어. 그 이유는 누구 돈이야? 노동자와 중소기업 돈인데 주주들이 나눠 갖고 있다고. 이 기가 막힌 일이야. 그런 대기업을 위해서 지금 박근혜가 규제를 또 풀고 있어. 그거 여러 경제학자들이 지금 경고를 했거든? 그러면 안 된다고? 박근혜가 규제를 계속 규제 완화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된다고 계속 날마다 경고하는데요, 박근혜가 못 알아듣고 있어요. 이거 몰랐죠? 뉴스 나왔어. 배당 80% 뉴스 나와서 찾아봐. 경고를 안 듣는 이유가 못 알아들어서지. 지금 찾아봐요. 규제 완화 더 이상 안 된다고, 그 경고했다는 내용들 찾아봐. 장하준도 규제 완화 하지 말라 그래. 장하준은 아예 규제하라고 가르친다니까. 지금 장하준이 박근혜한테 규제하라고 가르치고 있어. 그래도 안 듣잖아. 장하준이 주장한 게 뭐예요? 이 규제를 완화하면서 자본의 자유에 맡기면 안 된다. 국가가 개입해야 된다. 국가 개입이, 너네가 왜 박정희 칭찬했다고 퍼돌리는 장하준 있잖아. 너네가 지금 막 장하준 캠브리지 경제학 교수가 박정희 칭찬했다고 막 떠벌리고 다니잖아. 장하준 교수가 박근혜한테 하는 말이 국가가 개입해야 된다고 하는 말이야. 그게 규제하라는 말이야. 그게 그 말인지 못 알아들었지. 이해해. 박근혜 팬들 수준이 다 그렇지 뭐. 박근혜가 못 알아듣는데 니들이 알아듣겠냐? 장하준이 국가가 개입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그게 규제하란 얘기야. 규제를 강화하란 얘기야. 근데 박근혜가 장하준이 박정희 칭찬했다 이것만 들어.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가 뭐야? 장하준이 계속 얘기하는 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가 했던 게 자유주의 경제가 아니다. 국가 주도 경제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 하고 있어. 규제하란 얘기야, 규제. 박근혜가 못 알아듣는 거야. 국가 주도 경제라는 말이 국가가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는 말이라는 걸 못 알아듣고 있다고. 그래서 저래. 이거 어떡할 거야 지금. 자, 시간은 5시. 방송을 끝내야 하지만 내가 오늘은 앞부분에 계속 산만하게 전화받은 죄로 오늘은 방송 좀 더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김영호 씨가 단식을 중단했어요. 그죠? 오늘 김영호 씨가 단식을 중단했는데, 나는 아침에 단식을 중단한다 그래가지고, 이 김영호 씨가 그 유가족하고 새누리당이 합의하는 내용에 뭔가 희망을 받나 보다, 그런 줄 알았어. 근데 아니었어. 발표 내용을 보니까 이게 지금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새누리하고 유가족하고 의견투쟁이 너무 커서 이게 단기적으로 굶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장기전으로 가기 위해서 단식을 중단한다. 몰랐어요? 예. 그거야. 그래서 문재인 선수도 같이 단식을 중단했죠. 예. 그래서 뭐 배고파서 여러분 난 제일 웃기는 게 지금 저기 단식하는 사람들 앞에 와서 막 닭 투쟁하잖아. 닭 먹기, 닭식 투쟁, 뭐 짜장면 먹기 투쟁하잖아. 근데 단식을 일주일 이상 하고 나잖아. 식욕이 사라져요. 예. 단식을 일주일 이상을 하게 되면 식욕이 사라져. 단식하면서 제일 힘든 게 언제냐면 3일이야. 3일째 되는 날이 먹고 싶은 걸 제일 못 참는 날이야. 3일째부터 5일째까지. 예, 3일부터 5일째까지가 제일 먹고 싶은 게 참을 수가 없고 5일이 넘어가면 식욕이 점차 줄어들어서 일주일이 되면 식욕이 사라져요. 그래서 일주일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식욕이 없어. 예. 근데 그렇게 되면서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면 그 회충들이 몸속에 있는 회충이 먹을 게 없잖아. 그래서 위로 올라와. 식도를 타고 위로 올라와요. 그래서 단식하는 사람은 회충약을 먹어줘야 돼. 예. 3일 이상 단식하는 사람이 회충약을 먹는 이유가 회충이 먹을 게 없어서 위로 올라오는 거야. 타고. 그래서 그게 문제야. 예. 아까 이제 없던 회충도 생긴대잖아. 단식하면. 정치투사 국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단식하는 사람은 그 회충약을 먹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느냐? 우리 신랑이 12일을 굶어봤잖아. 대학교 1학년 때 어떤 선배가 야 용서가 너 지금 명동성당 가가지고 한 이틀만 굶다 와라. 저 잘 굶어요. 어려서 하도 배를 골아가지고 그러고 갔대잖아. 근데 이틀이 아니라 12일 동안 못 나온 거야. 걔 12일을 쫄쫄 굶고 나왔어. 근데 바로 명동성당 앞에 2층에 짜장면집이 있었다는 거야. 근데 매일 집회하는 시간이 점심시간이었대. 그리고 짜장면을 먹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렇게 너무 괴로웠다는 거야. 근데 5일이 지나니까 짜장면을 봐도 먹고 싶지가 않더라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내가 그 단식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 우리 신랑도 한 12일 정도 되니까 12일을 단식을 하고 나왔는데 뭐 식욕이 그렇게 급하게 막 뭘 많이 못 먹더라고. 그리고 먹는 거 자체를 막 역겨워해. 생각보다 역겨워하더라고. 내가 그걸 기억해. 그래서 뭐 김영호 씨가 배고파서 단식을 중단해. 이 무식한 새끼들아. 니네가 모르는 이유는 40일씩 금식 기도한 목사님들을 안 만나봐서 그래. 목사님들도요 40일씩 금식 기도해요. 유명한 목사님들, 큰 교회를 건립한 유명한 목사님들은 전부 40일씩 금식 기도했어. 왜 그러냐?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잖아. 그걸 보고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들이 70년대 80년대에 40일씩 금식 기도하는 게 유행이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금식 기도를 하는데 그 금식을 할 때 물을 안 먹으면 죽어. 물 안 먹으면 안 마시면 죽어요. 예. 물과 소금을 먹어야 돼. 예. 물과 소금을 먹으면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할 수 있었어. 왜냐하면 소금이 없으면 전해질에 이상이 생겨. 몸에 전해질에 이상이 생겨서 내장기관이 망가져요. 그래서 그 소금을 꼭 먹어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물을 먹어야 돼. 물을 안 먹으면 그 몸에 이상이 생겨서 죽어. 3일만 물을 안 마시면 죽게 돼요. 예. 그래서 물과 소금만 마시면서 40일씩 금식 기도한 유명한 목사님들이 지금 대형교회 목사님들이야. 아마 순복음교회 목사도 40일 몇 번 기도했을걸? 그렇지 않아요? 순복음교회 목사도 옛날에 그 유명한 목사도 40일씩 기도했다는 얘기 많이 해. 그만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즉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다는 얘기를 못 믿겠다고 우기는 건 지금 대형교회 목사들을 사기쳤다고 얘기하는 거야.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들을 사기꾼으로 모는 행위야. 이건 대형교회에서요 고소해야 돼. 고소. 40일 금식하면 죽는다고 뻥 까고 다니는 애들을 얘네들은요 대형교회에서 고소해야 돼요. 왜? 지금 박근혜 지지자들이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40일씩 금식한 거 뻥이래잖아. 그럼 죽는대잖아. 그지?
고소해야 돼. 조용기가 박근혜 지지자들 고소해야 되는 상황이야. 네. 그래서 김영호 씨가 사실은 내가 볼 때 김영호 씨는 마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보니까,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보통 사람이 40일을 단식하면 저거보다 훨씬 건강이 안 좋아져요. 김영호 씨보다 훨씬 상태가 안 좋아져. 근데 이 사람이 국궁인가랬다며. 이 국궁이 이 단전으로 하는 힘이야. 어깨로 하는 게 아니라 어깨로는 못해요. 이게 안 땡겨져. 그래서 이게 국궁이라는 거는 사실 단전에다 힘을 모아서 온몸으로 동시에 힘을 해서 땡기는 거거든. 내가 해봐서 안 되니까 아무나 못 땡긴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평상시에 그 국궁을 해서 그만큼 몸에 내공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나마 지금 저 정도 유지가 된 거지. 보통 사람 40일 단식했으면 이미 지금 정신이 아득해진 상태야. 제정신이 아닌 상태. 뇌세포가 고장이 나는 상태라고. 근데 이 사람은 계속 단전호흡하면서 몸을 이렇게 관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저나마 유지가 되는 거죠. 예. 근데 이게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목사님들은 40일 동안 금식 기도가 가능했어. 왜? 결국 금식 기도는 정신력이야. 금식 기도가 정신력으로 하는 거라고. 이게 영혼이 정신적인 그 힘으로 정신적 에너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단식을 해도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유민이 아빠도 그게 가능했던 거야. 그런데 왜 무너졌냐? 악플 때문에. 이 사람이, 이 김영호 씨가 단식을 중단하게 된 이유는 악플 때문이에요. 그 악플들을 보고 너무 충격을 먹어서 지금 김영호 씨가 단식을 할 정도의 정신 상태가 안 된 거야. 정신적인 뭐라 그러나 내공이 흐트러져 버린 거죠. 그래서 몸 상태가 극도로 나빠진 거야. 몸 상태가 극도로 나빠진 거야. 이건 국제사회에 알려야 돼. 그 단식한 김영호 씨한테 박근혜 지지자들이 뭐라고 그랬나. 박근혜 지지자들의 행동, 이거요, 국제사회에 도움 요청합니다. 박근혜 지지자들이 김영호 씨한테 어떻게 했는지 그거 모두 자료를 모아서 그거 외신에다 보내야 돼. 박근혜 지지자들이야. 박근혜 지지자들이 그 유민이 아빠한테 어떤 짓을 했는지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이런 데에다가 보내야 돼요. 박근혜 지지자들의 수준을요, 전 세계에 알려야 돼. 김영호 씨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뭐라고 악플을 달았는지 그 악플 번역까지 해서 우리 유학생들 부탁 좀 합시다. 해외에 계신 유학생들이 김영호 씨한테 박근혜 지지자들이 한 짓, 그거 그대로 전부 다 사진 설명해가지고 번역까지 해서 그거 영향력 있는 언론사에 모두 제보해 주세요. 예, 모두 제보해서 전 세계에서 박근혜 왕따 시켜야 돼. 전 세계 언론이 박근혜 비판 성명을 내게 해야 돼. 그죠? 전 세계 언론에 부탁드립니다. 하이 데어 올 오브 더 월드. 아이 뭐라 그러냐, 아이 부탁해. 내가 부탁하는데 누가 해석 좀 해봐. 번역 좀 해봐. 빨리 저기 번역을 해. 플리즈 send the report. please send the report about behave of 팍스, 그 박근혜 지지자를 뭐라 그러냐, 팍스맨들, 응? 팍스맨, 팍스맨의 behave를 send to powerful journalist. please send the report about 팍스맨, 팍스맨's behave. what? behave의 what이야. what? 유민스 father. 유민스 father 단식이 영어로 뭐냐? not eat meal. not 뭐지? 40
44 days. 기간은 뭐냐? 기간. 어느 기간 동안? 어느 기간 동안? 기간 동안. 아니, 44일 동안. 44일 동안. during 44 days not eat meal. You means papa. to you means papa.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되지? you means papa한테 저 새끼들이 어떻게 했을까? you means papa. what? you means papa. you means papa during 44 days not eat meal but they 박스맨 바로 앞에서 뭐라 그러냐? 박스맨들 eat 치킨 eat 치킨 many 그 페이스 바로 앞을 뭐라래? 프론트 프론트 오브 유맨스 파파. 박스맨 eat 치킨 many 프론트 in front of humans papa. That is not human. They equal beast. 박스맨 equal beast. 알아들었을까? 에이씨, 내가 영어 공부 좀 해야 되겠다 싶어. 예. Not humanity. 정치투사 국민님 감사합니다. 아, 왜 웃어? 이렇게 심각한 얘기 하는데. 자, 빨리 good broadcasting. powerful broadcasting. 그 전세계 하이 friend of the world. 응? 전세계에 있는 친구들이야. listen to me. 잘 들어. in Korea, 한국에서 박스맨 behave not humanity. 아니 뭐지? 아주 악랄한 행동을 하고 있다. not good. 아니야 bad behave. doing. 박스맨 is doing very bad thing. 나쁜 짓을 하고 있다. 아주 나쁜 짓을 하고 있다. 내가 고등학교 이후로 영어 공부 안 해서 경희대 얘기가 왜 나와? In Korea, you means papa. During 44 days, not eat meal. But 박스맨's 그 eat chicken many in front of you means papa. It is that is very horrible, terrible. 그걸 뭐라 그러냐? 아주 잔혹한. horrible, terrible 말고 또 나쁜 말 없어? 띵이다. 크루얼은 모른다 너야. 아니 나더러 왜 북한을 말해? 영어하고 있는 사람한테. 나더러 왜 북한을 가래? 가고 싶으면 너나 가 임마. 이불. 하여튼 빨리 알려야 돼. 외국에 있는 유학생들이 니네가 안 하면 내가 이렇게 해야 돼. 그럼 개쪽팔려. 한국에 영향력 있는 인터넷 시사 전문가 영어 수준 헐 이렇게 나오는 거 보고 싶지 않으면 너네가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독일어 번역해가지고 영향력 있는 언론사에다가 보내는 거야.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잔혹한 현실에 대해서 당신들이 알려줘야 돼. 오케이? 안 유명해? 그래, 나 별로 안 유명해. 영향력도 없어, 그지? 예. 영향력도 없고 안 유명해서 잡아가죠. 예. 자, 그래서 요 내용 널리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세계의 배우들도 세계 걔 누구지? 메간 폭스? 유명한 여자야? 예. 메간 폭스라는 유명한 여배우가 그
무슨 시상식에 오면서 노란 리본을 달고 왔다며. 교황도 달고 메간 폭스라는 유명한 여배우도 달고. 아, 트랜스포머 여주인공. 그런 사람들이 노란 리본을 달고 세월호 가족들의 아픔을 기억하는데, 우리나라 듣보잡 뮤지컬 가수는 악플만 달고 앉아있고, 레이디 가가도 달고. 레이디 가가가 닮은 우리나라 교회들이 또 지랄할 텐데. 네. 하여튼 국제사회는 지금 우리 이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생각보다 심각하게 생각해. 왜냐? 여러분 한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 영국에서 해상사고가 났는데 영국 총리가 7시간 동안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 영국에서 해상사고가 났는데 거기에 애들 300명을 국가에서 권고해서 태웠다. 그런 애들을 싣고 가던 배가 결함이 있는 배였는데, 그날 원래 그리고 기상 조건도 출항하면 안 되는 배인데 이상하게 출항을 했고, 결함이 있는 배에 애들 300명을 330명을 싣고 가다가 260명을 죽였다. 그런데 영국 총리가 코빼기도 안 보였다. 7시간 동안. 그러다가 나와가지고 사생활이라 그랬다. 그러면 전 세계가 뒤집어져요. 영국인 가수 출신이 미국 기자 목을 뱉다고 발칵 뒤집어진 나라야. 만약에 영국에서 그런 일이 있다면 온 세계에 톱뉴스 되잖아. 근데 그게 영국만이라서가 아니야. 여러분, 우리나라 박근혜 지지자들은 우리나라 선진국 아니라고 우기잖아요. 근데 전 세계는 우리나라를 일본하고 비슷한 수준의 선진국으로 알아. 외국에 나가보잖아요. 한국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누군지 몰랐잖아. 근데 해외에 나가보면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비슷한 선진국으로 알아. 물론 노무현 때였지. 예. 노무현 때는 그렇게 알았어. 그런데 이제 이명박 때부터, 예, 그죠? 노무현 때는 한국이 선진국이 아니면 누가 선진국이냐 그랬다니까? 외국인들이? 그런데 이명박 때부터 영국의 어느 영국의 어느 호텔을 갔대. 호텔을 갔는데 그 호텔의 종업원이, 호텔 종업원이 뭐라 그러냐면, 한국 어떡하냐고, 한국의 민주주의가 파괴돼서 어떡하냐고 그러더래. 그래서 우리 시청자였어요. 영국에 여행 갔던 그 학생이, 아니다.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건 노스 코리아고 나는 사우스 코리아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그 영국의 종업원이, 예스, 너네 사우스 코리아, 프레지던트 리. 영국의 호텔 종업원도 이명박 때문에 민주주의가 파괴됐다는 거 알고 있더라는 거야. 왜? 영국이나 미국 이런 사람들은 국제 뉴스도 신문 많이 보거든. 우리나라처럼 뉴스도 안 보고 알아서 정치하겠거니 안 하거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명박 때 민주주의 후퇴한 거를 영국의 호텔 종업원도 알고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시청자가 보고 저기 너무 쪽팔렸다고 경험담으로 얘기해 준 거예요. 예. 미국은 안 보지. 그치, 미국은 안 봐. 왜? 미국은 뉴스 자체를 굉장히 자극적이고 이상하게 왜곡시켜놨잖아. 그리고 미국은요, 뉴스를 보는 사람을 이상한 사람 취급해. 그리고 그 뉴스 자체가 정확한 뉴스가 아니야. 종편이 지금 미국 뉴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 같은 언론 CNN 보도하고 나머지 미국 뉴스하고 달라. 미국에는 뉴스 자체가 무슨 쇼처럼 해. 뉴스 이걸 쇼를 해가지고 허위사실 같은 것도 막 유포하고, 그리고 막 미친 듯이 명예훼손하는 방송들도 막 하고. 그래서 미국이 굉장히 언론이 죽은 나라야. 물론 CNN 같은 보도도 있지만 그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뭐 NYT라든가 뭐 월스트리트 저널,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 이런 종이신문들하고 CNN 정도는 미국에서 괜찮은 언론이야. ABC, NBC 이 정도는 괜찮은 언론인데, 나머지 뭐 폭스뉴스가 제일 심각하고, 그 케이블에서 하는 뉴스들은요 저질이에요. 저질.
그 미국은 언론이라고 얘기 안 해. 그래서 주요 언론은 뭘 얘기하는 거야? 프랑스, 독일, 영국 이런 데 얘기하죠. 물론 미국의 NBC, ABC 그리고 이 뭐 CNN이나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 저널 이런 거 전부 다 세월호 다뤘어요. 그건 알죠. 그리고 이 언론들이요, 국정원 범죄, 그러니까는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것들이 뭐냐면 영국의 BBC 방송, 그 다음에 파이낸셜 타임즈라는 그 잡지, 그리고 또 영국의 유명한 신문이 있었는데 내가 그건 기억이 안 나고, 그리고 이제 이코노미스트, 예,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프랑스로 가면 뭐 르피가로 유명하죠. 가디언즈 유명해. 영국의 가디언즈 유명하고, 그 다음에 프랑스의 르피가로하고, 그 다음에 그 공영방송이 있어. 공영방송. 인디펜던트는 못 들어갔고, 르몽드 르피가로, 예, 유명하고, 그리고 또 독일의 5채널, 독일의 제5채널, 그게 공영방송이야. 이런 방송들이요, 예, 이런 방송들이 전부 다 뭘 보도했냐? 국정원의 댓글 사건, 국정원 댓글 사건을 작년에 다 보도했어. 196개, 제데프인가? 독일의 그 제데프라는 언론도 그렇고 192개의 세계 유명 언론, 공영 언론들이 작년에 그 박근혜 당선은 국정원 범죄였다, 그 얘기를 전부 다 보도했어요. 시발 개년아 그만 씹으려라. 그래요. 예, 요거 캡처 좀 해주시고요. 그 법정에서 만납시다. 예, 법정에서 요거 모욕죄인 거 알지? 모욕죄 걸려가지고 이제 빨간 줄 가봐야 정신 차리지, 그지? 그래, 법정에서 만나요. 내가 좌익 세력으로 보이면 네 왼팔을 잘러. 자, 그래서, 예, 그래서 이 지금 이런 유력 언론들이 가령 영국이란 나라에서 터무니없는 사고가 나면 어떻게 영국인이 미국인 기자를 못 뺐냐, 그게 뉴스가 되듯이 우리나라가요,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을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타전해. AP통신이나 AFP통신이나 실시간으로 타전해. 이유가 뭔지 알아요? 왜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이 AP통신이나 AFP통신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해외로 보도되는지 알아요? 우리나라에 투자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 대기업에 투자한 경제인들이 있잖아.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을 실시간으로 알아야 대책을 세울 거 아니야. 주식을 팔든지 말든지. 외국 투자자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정치 문제나 경제 문제나 벌어진 게 실시간으로 외국으로 타전이 되는 거야. 몰랐지? 그래서 우리나라 이야기가, 그러니까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기면 전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이 있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우리나라 안에서 뭐가 잘못되면 그로 인해서 투자금 손실을 볼까봐 실시간으로 그런 뉴스, 그러니까 통신사 역할이 그거예요. 통신사의 역할이 그거라고. 뭐 정의와 진실을 보도하는 게 아니라 각국의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보내주는 거야. 그리고 이런 AFP나 AP통신에서 뜬 거는 전 세계 공영방송이 대부분 보도를 해요. 그래서 전 세계가 우리 세월호 사건을 다 알고 기가 막혔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 외국 배우들도 노란 리본 달고 나오는 거 아니야. 그만큼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 이 외신을 모르는 박근혜 지지자들은 자기네들의 행동이 어떤 일이 될지 몰라. 이게 전 세계에 보도돼봐. 박근혜를 지지하는 노인들이 44일 동안 딸의 죽음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단식하는 김영호 씨 앞에서 닭을 먹고 짜장면을 먹으면서 조롱했다. 그의 페이스북에 음식물 사진을 올리면서 조롱했다. 이 내용이 외신에 보도되면 박근혜 얼굴이 뭐가 될지 잘 생각해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박근혜를 지지하는 인간들아, 너네가 이번에 김영호 씨한테 한 행동이 외신에 보도됐을 때 한번 생각해봐. 딸의
아들의 죽음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44일 동안 단식한 아버지 앞에서 닭을 먹고 짜장면을 먹으면서 조롱하고 그가 지지자들과 소통하는 페이스북에 음식물 사진을 올리면서 조롱했다. 현 대통령 지지자들이 그렇게 보도되는 순간 박근혜는 전 세계 얼굴에 똥칠하는 거야. 그러면 박근혜만 똥칠하고 김무성이 얼굴에 똥칠 안 될 것 같아? 박근혜 소속 정당 대표다. 김무성 얼굴에도 똥칠되는 거야. 너네가 누구를 대든 너네는 비인간적이고 못돼 처먹은 인간들로 온 세계의 얼굴을 파는 거야, 이 새끼들아. 한국의 상황이 왜 실시간으로 외국에 보도되냐? 근데 여러분 진짜 솔직히 얘기할게요. 나 우리나라 내용이 우리나라의 현실이 왜 실시간으로 보도되는지 좀 아까 알았어요. 내가 미리 알았던 내용이 아니야. 우리나라의 사정이 왜 실시간으로 외국의 통신사에 의해서 보도가 되는지 내가 잘 몰랐어요. 예, 몰랐는데 조금 아까 말하다가 깨달았어. 투자자 때문이라는 거. 투자자들 때문에 그 외신들이 그렇게 외국으로 우리나라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하는 거라는 걸 나도 지금 알았어. 그래서 지금 박근혜 지지자들, 새누리당 의원들, 당신들이 하고 있는 게 전 세계에서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왜? 얘네들이 그 사람들의 상식으로 보면 이건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가 할 일이 아니야. 이러다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87년이나 4.19처럼 들고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럼 우리 주식은 어떻게 되지? 이래서 지금 면밀히 보고 있는 거야. 왜 미국에서 박정희더러 정권 내놓으라 그랬겠어? 또 4.19가 벌어지면 통제 불능이 되니까 박정희 죽으라고 그런 거 아니야, 미국에서. 박정희 죽인 김재규가 CIA 한국지부장이었어. 왜 죽였겠어? 계속 박정희가 독재를 해서 이 독재가 심해지고, 그래서 한국이 또다시 봉기가 일어나면 4.19처럼 미국의 통제불능 상태가 올까봐 그게 두려웠던 거야. 알아?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 중앙정보부 약자가 CIA야. 몰랐지? 응? 중앙정보부 약자가 CIA야. 김재규가 CIA 한국지부장이었다고. 그래, 네가 모를 수 있지 뭐. 너 박근혜 지지하잖아. 박근혜 지지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잘 몰라. 그리고 되게 당당해. 굉장히 당당하게 웃기는 소리 하고 있다고 막 그래요. 굉장히 웃기는 소리 한다고 그러고 막 또 비웃어. 그래갖고 내가 얘들은 뭘 믿고 이렇게 비웃나 했더니 도덕경에 나오더라고. 도덕경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노자의 도덕경에 어리석은 자는 진리를 들으면 비웃는다. 예, 어리석은 자들은 진리를 들으면 항상 비웃는데요. 이해가 딱 됐어. 자, 좌우지간. 그래서 지금 한국의 정치 상황이 제정신이 아니면, 그로 인해서 한국 민중들이 들고 일어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따지는 사람들이 민감하게 한국을 쳐다보고 있다고. 그러니 정신 차리라고 경고해 주는 거야. 자, 뭐 영호야 단식하자? 그래, 네가 가서 대표로 단식을 해라. 국민들이 이어서 릴레이 단식하기로 했으니까 철옹구 너가 가서 단식을 해. 앵그리맘님 감사합니다. 자, 문재인 선수가 박영선 대표를 중심으로 이 야당 의원들이 뭉쳐야 된다, 또 이렇게 발언을 했어. 문재인을 얽힌 이야기. 문재인 때문에 뭐 사상구가 침수됐는데 문재인 어디 갔냐, 이렇게 어떤 놈이 글 썼잖아. 근데 알고 보니까 부산의 다른 지역은 침수되고 문재인 동네만 침수가 안 됐다며. 그거 말고 또 문재인이 그 얘기 알아요? 문재인 노무현 대통령 때 유병언이가 빚 수천억 원을 탕감받았다.
그래서 회생할 수 있었다라고 막 퍼돌렸잖아. 그걸 제일 먼저 쓴 게 하태경이라며.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그래서 고소한 거 알지? 유병원을 회생시켜준 게 문재인이라고. 그 예. 자, 문재인 하태경 검색해봐봐. 하태경이가 유병원의 수천억 빚을 탕감해준 게 노무현 정부다. 그러니 그 책임은 문재인에게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문재인 선수가 반론을 한 거야. 빚 탕감은 정부의 권한이 아니라 사법부의 고유 권한이다.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한다. 그래서 고소했어. 예, 바로 고소했어. 앞으로 문재인이가 유병원 회생시켜줬다고 떠든 애들 전부 다 스샷 떠갖고 문재인 의원실로 보내주세요. 거기서 조치할 거예요. 네. 자, 여러분, 문재인이가 유병원 살려줬다 요렇게 쓰고 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그거 캡처 다 해가지고요, 문재인 의원실로 메일로 뿅 보내주시면 문재인 의원실에서 알아서 할 거예요. 예. 이것들이 경찰서에 불려가 봐야 정신 차리지. 그 다음에 또 허위사실 유포. 유민희 삼촌의 그 페이스북 댓글이 달렸다가 바로 사라졌다는 거야. 그런데 그게 일파만파로 퍼졌잖아. 그 얘기 들어봤죠? 일파만파로 퍼졌는데 그 유민희 삼촌은 페이스북 활동을 안 했대. 페이스북의 유일한 친구가 누구야? 하태경이야. 이 하태경 의원, 이 사이버상에서 이 허위사실 유포에 굉장히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어. 그리고요, 걔 누구야? 김우중이가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김대중 정부에 의해서 강제로 기업을 해체당했다 그러면서 떠벌렸잖아. 그거 지금 현재 대우그룹의 외국인 CEO가 반박을 했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리고 그 당시에 경제 관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요. 이 사람들이 김우중이 뻘소리 하고 다니고 뻥치고 다닌다 반론을 했어. 그 알아보니까 김우중이 그 당시 해외로 엄청난 재산을 빼돌렸었잖아. 근데 그때 김우중이 내야 될 돈 중에 아직 안 낸 돈이 24조 원이래. 이게 다음 달인가까지 내야 된대. 그래, 그 돈 안 내려고 김우중이 김대중 욕하고 다녔던 거야. 얘 잡아 넣어야 돼. 이거 잡아 넣어야 돼요. 20몇 조 원을 나라에 낼 돈을 안 내고 있다는 거야. 그 돈 안 내려고 자기가 김대중 정부에 의해서 억지로 해체당했다가 뻥치다가 지금 GM대우 현재 회장 외국인이 저기 비판한 거 아니야. 무슨 그렇게 이상한 얘기 하냐고. 할 말 많다고 자기도. 예, 이 못된 것. 그 다음에 또 할 얘기가 있었어. 자, 여러분, 혹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한테 묻겠습니다. 근래에 올 봄 이후에 혹시 하수도가 이렇게 잘 내려가던 수돗물이 잘 안 내려가고 막히는 현상, 이런 거 경험하신 분, 올 봄 이후에 갑자기 하수도가 그 아파트에서 갑자기 하수도가 잘 안 내려가는 거 경험하신 분 있죠? 냄새도 심하고. 이거 봐! 내가 이 원인 알아. 이거 원인 알아. 화장실도 잘 안 내려가고 싱크대 물도 잘 안 내려가고 그러죠? 그죠? 이거 왜 그런지 알아요? 이게 올봄 이후에 나타난 현상일 거야. 그치? 이유가 뭐냐? 여러분, 올봄에 박근혜 정부에서요, 규제 완화한다 그러면서 풀어준 거 하나 있다. 3월달에 4월달인가? 뭐 풀어준 줄 알아? 음식물 분쇄기를요 풀어줬어요. 근데 이 음식물 분쇄기는 원래 개발된 지 7, 8년 돼. 근데 이걸 못 쓰게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음식물 분쇄기에서 음식을 갈아서 내보낸다고 하는데 그 찌꺼기가
저층부터 막히는 거야. 저층부터 이게 쌓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막힌다고. 그래서 몇 년 전에 개발됐다가 이게 설치가 될 수 있는 아파트는 이게 평지로 물이 흐르지 않는, 그러니까 하수도가 내려와서 평지로 흐르지 않는 구조일 때만 허락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설치한 애들이 이 아파트 안 돼요라고 얘기합니까? 안 해요. 그래서 지금요, 여러분네 아파트에 그 음식물 분쇄기,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가 달린 집을 찾아내야 돼. 그 집들 때문에 아파트가 막히는 거야. 뉴스 나왔어? 아니, 하수도 막히는 거 말고 그거 박근혜 정부에서 그거 허락해줬어. 그건 뉴스에 나왔고. 근데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하수도 막힌다는 얘기 나왔어요? 잠깐만, 그거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하수도 막힌다는 거 나왔어요? 그렇구나. 에이씨, 난 내가 혼자서 알아낸 줄 알았네. 뉴스에 나왔어요. 그거네, 그거. 예. 3월 달에 박근혜가 허락을 했어. 4월 초야, 4월 초. 왜 규제 완화 생쇼했잖아, 7시간 동안. 회의 참석한 사람들 못 가게 하고. 그때 박근혜가 허락을 해줬다고. 음식물 분쇄기도 규제를 풀으라고. 규제 완화에 그게 들어갔어요. 예. 규제 완화에 그게 들어가서 음식물 분쇄기를 허락을 해줬다고, 정부에서.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세월호 직전에 4월 7일인가 언제 허락을 해줬어.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를 조건을 다른 거야. 뭐 J자형으로 흐르는 하수도가 일자 평행하게 흐르는 곳은 금지하고 J자로 하수구가 설치되어 있는 곳만 허용하겠다. 그걸 누가 확인하냐고. 하수도 뚫어볼 거야? 어떻게 알아? 그래서 그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를 다른 집들이 아파트에 있으면, 그래서 지금 아파트들 물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거 찾아내야 돼. 이게 음식물 분쇄기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수도에다가 그 하수도 이렇게 왜 싱크볼 있잖아요. 싱크볼 밑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를 이렇게 건져내는 곳 있잖아. 거기에 장치가 들어가. 그래서 그 장치에서 믹서기처럼 갈아버리는 거야. 갈아서 내려보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냐, 미세한 가루들이 밑에 가서 어디에서부터, 저 지하에서부터 쌓여오는 거야. 그래서 지금 막 아파트들 역류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네 이불 갈고 싶다. 그래. 우리 병모르크 잠깐만요. 요거 스샷 좀 떠주세요. 네 이불 갈고 싶다. 병모르크 요거 스샷 좀 떠주세요. 예. 너는 좀 심하다. 너는 법정에서 보자. 너 나중에 나한테 사과해도 소용없다. 우리 매니저한테, 우리 변호사한테 그대로 보낼 거야. 싱크볼이라는 게 뭐냐 하면, 예, 이 싱크대의 그 개수대를 싱크볼이라래. 싱크볼이라고. 그 싱크볼 안에 이 음식물 이렇게 그 쓰레기들을 건지는 채를 놓잖아, 보통. 근데 그 자리에 믹서기를 달아서 그대로 갈아버리는 거야. 근데 그게요, 환경오염? 나는 환경오염보다도 더 무서운 게 화장실 역류라고 봐. 싱크대 역류. 그래갖고 저층에서 역류가 돼. 여기 지금 이 아파트도 역류가 되는 거야. 싱크대 역류가. 여러분들 혹시 아파트에서요, 그렇게 싱크대 역류되는 곳 있다 얘기 들으시면 그 라인에 음식물 분쇄기 갈아서 버리는 데 있는지 찾아봐. 반드시 있을 거야. 그 냄새와 역류가 나는 이유가요, 그거 맞죠? 근데 다시 한번 진지하게 물을게. 뉴스에 음식물 분쇄기 때문에 하수도 막힌다는 거 나왔어요? 그거 나왔어? 예. 역류, 확실히 나왔어요.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뉴스 어디서 나왔어요? 뭐라고 검색하면 돼? 음식물 쓰레기, 하수도.
자, 박근혜가 그러니까 이 디스포저라는 데가 음식물 쓰레기를 분해해서 바로 하수도로 내보낸다. 근데 이게 입법 예고가 됐대잖아. 입법 예고. 이게 지금 박근혜가 이거를 허락해줬다는 거. 조선일보에서 허락했잖아. 조선일보에서 보도했잖아. 입법 예고라는 게 이걸 갖다가 허락을 해줬다는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 갈아서 하수구로 직통 괜찮을까? 이런 기사들이 나왔어. 이거 괜찮겠냐? 근데 이 하수도 저기 역류했다는 얘기는 없는데? 여기도 나오네.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한 수고를 덜 수 있어 편리하지만 이걸 전면 허용할 경우 하수도가 처리 용량을 넘어 역류하거나 음식물 쓰레기가 관로를 막거나 침전물이 생겨 악취가 나는 등 벌써 나왔네. 예. 이거 자, 전국적으로 분류식 하수관 설비는 63%. 환경부는 어디 뉴스에 나왔어요? 예. 노컷 뉴스에도 나왔고, 이거 봐. 다 물이 역류할까봐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수관 막힘 또는 역류 등의 문제. 예. 이게 세종시는 100% 가능하대요. 세종시는 100% 가능하대. 그런데 세종시만 그럼 허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세종시만 허가를 해야 되는데 그 나머지 지은 지 오래된 아파트들 안 돼. 지은 지 오래된 아파트들을 설치하면 큰일 나. 그런데 이거를 규제를 제대로 하냐고. 신도시에서는 거의 적용 중이다. 그러니까 신도시는요, 이게 무슨 분리형 하수구라는 거야. 신도시는 분리형 하수구라서 거기는 된다는 거지. 그런데 나머지 오래된 도시에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그리고 이게요, 음식물 쓰레기를 가른 물이 그 분리형 하수구는 뭐가 문제냐? 분리형이 아니면 그 싱크대가 넘치는 게 문제고, 분리형인 경우에는 뭐가 문제냐? 강이 오염돼. 음식물 쓰레기가 그대로 강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환경오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저거는 허용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게요, 이 하수구라는 게 다 모여요. 싱크대, 그 다음에 목욕탕, 이 하수구가 다 모이는 거야. 그래서 이게 한 2달 됐어. 물이 막히기 시작한 게. 잘 안 내려가고, 안 내려가는 현상이 나타난 게 한 2달 됐어. 그래서 내가 찾아봤어. 왜 이럴까? 싱크대야, 싱크대. 예. 영민아, 누군지 나가봐. 그래서 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있잖아요. 이거 금지시켜야 돼. 특히 이런 역류 현상이 나타났던 아파트들은 그걸 전부 금지시켜야 돼. 근데 지금 저기 뭐야, 분류형과 합류식이 있는데, 분리형은 오히려 환경오염과 효율을 생각해서 만든 건데, 그게 저기 말하는 거잖아. 우수관하고 분리했다,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오수 처리를 해서 보낸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분리형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 그 하수구를, 미안해요, 내가 무식하게 얘기했어. 내가 착각했어. 그러니까 이제 그 하수도 오물하고 우수관하고를 분리한 걸 말하는 거지. 깨끗한 물이 내려가는 그 물하고, 그 다음에 더러운 물을 내려가는 분리형하고, 더러운 물은 따로 빼서 그걸 정화해서 버린다, 그런 거잖아.
근데 그 정화하는데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가 내려가면 용량이 해결을 못한다고. 생활하수 정화를 음식물 쓰레기를 이렇게 내려보내면 용량이 감당이 안 된다고. 그 말이야. 분리형이 그 환경오염을 시킨다는 얘기가 그 말이라고. 오수와 우수를 나누어서 처리하는 분리형인데, 그 중에서 이 오수를 분해해서 정화한 다음에 강으로 버린다는 얘기야. 오수는 영원히 묻어두는 게 아니라. 내 잘못 아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오수를 정화해서 버리는 거야. 우수는 그냥 내려보내는 거고, 오수는 정화해서 버리는 게 분리형이잖아. 그지? 그런데 그 오수를 정화하는 시스템이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를 전부 다 보내면 그 정화를 다 못한다고. 한계에 다다른다고. 그 얘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지금 분리형 하수구에서만 쓰기로 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럼 분리형 하수구라는 게 환경오염을 막는다는 얘기만 한 거야. 정부는 분리형 하수구를 적용한 아파트에만 허용한다고 했는데 환경오염을 막겠다는 거야, 그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 거기까지 가기 전에 아파트들이 지금 막히고 있다고. 실제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를 단 아파트들이 실제로 지금 역류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니까. 분리형이라는 건 오수 분리한다는 얘기고요. 정부가 허락한 건 분리형만 허락을 해서 그 생활환경 파괴를 막겠다는 거야. 근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생각해봐. 아파트 하수구가 어느 지역은 평행하게 흐른다고. 이게 완만하게 흐른단 말이야. 위에선 일자로 내려간 게 밑에서 모여요. 이렇게 모여. 그거 알지? 위에서 내려온 물이 밑에서 모여. 그런데 그 모이는 곳이 경사가 완만하다고.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착착착착 쌓이는 거야. 예. 그래서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허가한 다음에 화장실 물 잘 안 내려가고, 그리고 싱크대 물이 잘 안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러면 얼마 후에 저층에 역류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예. 저층에 역류현상이 일어날 거야. 여기 이 집도 물이 잘 안 내려가더라고. 그러더니만 어저께 싱크대에서 역류가 된 거야. 이게 역류현상은 저층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가령 아파트들 중에 왜 한겨울에 동파돼가지고 역류한 데 있지. 그런 데는 음식물 분쇄기 사용 금지시켜야 돼. 왜 아파트에 물이 동파되고 물 쓰지 말라는 데 있잖아. 아파트들 중에 한겨울에 오랫동안 15도 밑으로 내려가면 동파돼가지고 하수구 빨래하지 마라 이런 공지 나오는 데 있어요. 그런 데가 왜 그러냐면 물이 쭉 내려가다가 어느 지점에서 경사가 완만하면 물이 고여있는 거야. 그 고여있는 물이 얼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로 물이 내려오는 게 쌓여가지고 1층, 2층으로 역류가 돼서 나오는 거야.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싱크대에 음식물 분쇄기, 그게 지난 3월 이후로 물이 안 내려가는 아파트들은요, 이거 전면 조사해야 돼요. 그래서 음식물 분쇄기를요, 그거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돼. 자, 망치 부인의 주장이 틀렸다. 틀렸을 수도 있죠. 내가 100% 맞겠어? 근데 이건 내 생각이 아니라 위에서 알려주신 거니까. 예, 위에서 알려주신 거니까 한번 확인들 해봐요. 갑자기 한여름에 싱크대 역류현상이 일어났다. 반드시 그 라인에 음식물 처리기를 단 사람이 있을 거야. 찾아봐. 여러분 집에 갑자기 아파트가 올 봄 지나서, 우리 집도 한 4월, 5월, 6월 되면서 물이 서서히 들내려가더라고. 한번 찾아보세요. 예. 음식물 처리기를, 음식물 분쇄기를 싱크대에 단 집이 있다. 그러면 그게 원인이야. 100%야. 예.
그 2016년부터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돼 있는데요. 원칙적인 사용을 금지하고 분류식 하수관로 지역 중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금 설치하고 있다니까요. 뭔 소리야 지금. 지금 설치하고 있다니까. 광고하고 설치하고 있잖아. 광고하고 설치하고 있어. 그리고 그거 단 데도 많아요. 그게 지금 불법인데 몰래 마트 같은 데 가봐요. 마트 같은 데 가면 싹 남자들이 와가지고 음식물 분쇄 처리기 이거 정부 허가난 거라고 그래서 설명해. 근데 이게 아니 봐봐. 환경부 고지? 야, 환경부 고지는 뉴스에서 한 번도 못 봤어. 보신 분? 환경부 고지에서 보신 분? 환경부 고지는 못 봤는데 박근혜가 생방송으로 그거 허락해주라 그랬잖아. 그건 전국에 생방송으로 나갔어. 뉴스에 언제 환경부에서 16년부터 쓴다고 고지했어? 어느 뉴스에서? 박근혜 4월 초에 규제 완화 쇼하면서 음식물 처리기도 분리형에 한해서는 허용해 주라고 현장에서 박근혜가 지시한 내용이야. 뭔 말인지 알아? 환경부는 규제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박근혜는 규제를 풀으라 그랬다고. 그래서 얘기가 나온 거야. 못 알아듣겠어? 다시 설명할게. 원래요, 이 음식물 분쇄기가 개발된 게 그게 2005년 6년 이 정도였어. 아니야, 2010년? 2010년인가? 뭐 하여튼 그 정도의 2006년에서 10년 사이야. 그때 이게 개발이 돼가지고 막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 그런데 이게 환경오염 문제가 제기가 된 거야. 그래서 사용을 중단하고 다 철거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어. 아, 그럼 노무현 때야. 노무현 때 철거하라고 공문이 내려왔단 말이야. 그런데 그 뒤에 계속 이 음식물 분쇄기를 그 효과적이라고 계속 로비를 한 거야.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서 이번 4월달 규제 완화 쇼할 때 그때 음식물 분쇄 처리기도 허용하라고 생방송으로 얘기했다니까. 그래서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요 달아도 되는 줄 알아. 그래서 그동안 못 썼던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쓰고 있다니까. 이거 사용하면 안 된다는 공지가 안 나오고 있어요. 음식물 처리기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공지가 안 나와.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걸 쓰고 있고 그게 점차 사고가 나고 있는 거야. 이게요 박근혜가 무식해서가 아니야. 조선일보가 그 분쇄기 이름을 팔고 있잖아. 이런 경우는 이 회사에서 이 음식물 분쇄기를 만든 회사의 로비 결과야. 예. 음식물 분쇄기를 만든 회사가 자기네들 이거 대박 친다라고 생각해서 만들어놨는데 근데 이게 환경법에 걸리니까 사용을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조선일보가 왜 그 이름까지 불러주겠어. 광고해주는 거지. 회사가 로비를 해서 이걸 풀어달라고 얘기한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다. 아파트가요 우수 분리한다고 이 음식물 쓰레기가 그냥 내려가는 게 아니야. 모든 하수관이 모여서요 이 경사가 완만한 지역에서 물이 고이면 흘러내려갈 땐 몰라. 고이면 침전물이 생기는 거야. 고이면 침전물이 생겨서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야. 아, 로비했다고 했던 근거는 뭐냐? 모든 규제 완화가 기업의 로비로 이루어져. 이런 것도 설명해야 돼. 모든 규제 완화가 기업의 로비로 이루어진다고. 지금 세월호 사건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그거잖아. 해운조합에서 국회의원들한테 로비를 해서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었잖아. 지금 규제 완화도 모든 기업들이 자기 기업에 그리고 박근혜가 발표할 때 뭐 들었어?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이명박 박근혜가 그 규제 완화하는 이유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올려주기 위해서, 다른 말로 기업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라고 얘기했잖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응? 그래서 규제 완화는 기업의 로비로 규제 완화가 나오는 거예요. 기업이 자기네들에게 기업이 자기에게 유리한 정책을 정부의 로비를 해서 따내는 거야. 이런 것도 설명을 해줘야 되는구나.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음식물을 굳이 갈아서 하수도로 버리고 그 물을 다시 정수해야 되는 건, 그렇죠. 사실요, 음식물 분쇄기를 사용하는 건 결국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거야. 음식물 처리기를 쓰지 않는 국민은 세금을 내. 그 세금으로 오수를 정화하는 비용을 감당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음식물 처리기는요, 절대로 허용되면 안 되는 거야. 훨씬 더 강이 오염되는, 오수가 더 더러워지게끔 하는 게 음식물 처리기인데 그걸 왜 허용했냐고. 그게 박근혜식 규제 완화의 문제점이라고. 진짜 그러네. 예. 기계 달면 그냥 막 버리고. 예. 한겨레 신문에서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를 2016년에 허용한다라고 4월 2일에 기사를 냈군요. 그런데 지금 벌써 다 설치했다니까? 지금 몰래 설치해서요, 음식물 쓰레기를 안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 찾아봐. 그게 음식물 분쇄기가요, 그동안 금지가 돼 있었는데 몰래 설치를 해왔다니까. 근데 그동안 못 쓴 거야. 그동안에 설치만 해놓고 안 쓴 사람이 많았어. 그거 몰라요? 다 뜯어내는 게 법이었는데 귀찮으니까 사람 불러서 뜯질 않고 그냥 달아놨던 사람들이 많아. 근데 이 사람들이 정부에서 박근혜가 규제 완화 쇼를 하면서 음식물 처리기를, 음식물 분쇄기를 분리형인 경우엔 써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분리형이 뭔지 주부들이 어떻게 아냐고. 주부들이 뭔지 어떻게 알아. 야, 이제 음식물 처리기 써도 되나 보다. 그러고 쓰는 거지. 인터넷에도 버젓이 팔고 있고. 그게 문제라니까요. 이게 자, 오늘 얘기 잘 나왔어. 잘 나왔어. 박근혜식 규제 완화의 문제점이야. 박근혜식 규제 완화 쇼가 나온 문제점이라고. 지금 음식물 분쇄기 팔고 있어요. 그래서 설치하고 있다고. 근데 그동안에는 이게 금지되어 있는 건 줄 알고 몰래 쓰거나 못 썼어. 그런데 박근혜가 그 규제 완화 쇼를 하면서 음식물 처리기를 허용한다고 해버린 거야. 그러면 몇 년도부터 허용인지 신경 안 써요. 그날 박근혜 생방송에 그 얘기 나왔어? 2016년부터 쓰기로 한다. 그날 모든 방송에서 박근혜 규제 완화 쇼를 생방송했어. 7시간 동안. 그거 알지? 그때 박근혜가 2016년부터 점차적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그 얘기 했어요? 난 못 들었어. 그날 박근혜가 2016년부터 허용한다는 얘기 안 했어. 홈쇼핑에서도 지금 팔고 있지. 맞아, 나도 홈쇼핑에서 봤어. 2016년부터 허용됐다는 얘기를 주부들이 몰라요. 우리는 워낙 그게 이제 설치비가 비싸니까 돈 주고 그런 짓을 왜 하냐. 환경오염이다 해서 안 했지만, 그 설치해놓고 안 썼던 주부들이요, 그 규제 완화 쇼 본 다음에 쓰기 시작한 거야. 정말 그래서 5월, 6월 달부터 물 내려가는 속도가 달라졌다니까? 이미 달려있는 집도 많죠. 어떡할 거냐고. 이거 어떡할 거야. 그렇게 무책임하게,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야, 그리고요, 내가 뉴스를 방송을 하잖아. 아프리카에서 방송하면 100% 알아듣냐? 100% 알아듣지 않아요. 심지어 팬이나 서포터도요, 망치 부인이 얘기한 걸 100% 못 알아들어. 내가 워낙 말이 빠르기도 하지만 100% 알아듣질 못하고 한 50% 40% 알아듣거나 60, 70% 알아들으면 많이 알아들은 거야. 내 말을 다 못 알아들어. 그런 것처럼
국민이 뉴스를 보더라도요. 뉴스를 볼 때 100% 알아듣는 국민이 없어. 국민이 뉴스를 100% 알아듣질 못해. 박근혜, 그리고 한겨레 신문에 난 거를 그걸 누가 받겠어. 2016년부터 허용? 지금은 음식물 쓰레기를 아니 그럼 홈쇼핑에서 파는 거 어떡할 거냐고. 2016년부터 허용인데 지금 팔고 있는 거 어떡할 거냐고. 내가 어저께도 홈쇼핑에서 봤어. 음식물 저기 분쇄기 파는 거. 그거 어떡할 거야. 16년부터 그 허용인데 지금 팔고 있다니까요. 정부가 규제를 안 해요. 어떡할 거야. 이거 어떡할 거야. 환경부, 맞아. 환경부 인증됐다고 광고했죠. 맞아. 환경부 인증됐다는 광고까지 해. 그러니까 문제라고요. 이게 기업에게만 이익을,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 이런 문제가 터지는 거야. 이거 지금 정부에서 공문을 내보내야 돼.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 사용 금지. 아니 지금 당장 아파트에 피해가 생겼잖아. 거실로 온 아파트에 뭐라 그러니, 온 아파트에서 내려간 싱크대 물이 거실로 역류했다니까. 어제 이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이야. 온통. 여보세요? 그래서 이거는요 지금 일반 주택들에서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 16년까지 사용하면 안 된다는 공문을 보내야 돼. 공지를 내리고. 그리고 지금 물이 내가 왜 그 얘기 이번에 진짜 괜히 고치네 씨.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물을게요. 지난 봄부터 5월달 넘어서면서 여러분 집에 갑자기 변기물이나 싱크대 물이 잘 안 내려가기 시작한 곳. 지난 봄부터 5월 이후로 갑자기 이 싱크대 물이라든가 목욕탕 하수구가 물이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한 집 손. 이거 봐. 아파트나 다가구 주택. 아파트나 다가구 주택에서 갑자기 이 싱크대 물이나 변기물이 잘 안 내려가기 시작한 집. 봄부터. 이거 봐. 엄청 많다니까 지금. 실제로 지금 홈쇼핑이랑 인터넷에서 팔고 있고요. 그걸 지금 16년부터 이제 주부들이 몰라. 나도 몰랐어 솔직히. 나도 몰랐어 16년인 걸. 나는 그때 박근혜가 발표할 때 분리형 아파트인 경우 분리형 하수구가 설치된 아파트는 허용한다는 얘기는 들었어. 16년이라는 얘기 못 들었어. 베란다 역류도 관계 있는 거죠. 한여름에 물이 얼은 것도 아닌데 왜 역류하겠어. 냄새가 나고 역류하는 거 이거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 때문이야. 뚫어도 안 내려가고 계속 물이 잘 안 내려가죠.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 이거 어떡하냐. 악취 때문에 미치겠다. 이거 봐. 물론 이런 것도 있어요. 올해 이제 가령 나는 저층 세대인데 요즘 뭐라 그러나 비 오기 전에는 확 하수도 냄새가 올라올 때가 있어. 비 오기 전에 확 하수도 냄새가 올라올 때가 있는데 기후에 따라서 기압이나 기후에 따라서 하수구 냄새가 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난 봄 한 5, 6월 지나면서 계속 난다. 365일 계속 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문제야. 예, 음식물 쓰레기 문제예요. 화장실에서 마늘 냄새. 이거 봐. 어떡하니. 이거요 되게 심각한 게 하수구를 다 뚫어야 돼. 이거 하수구를 전부 다 뚫어내야 돼.
그럼 이제 아파트 관리비도 올라간다? 그리고 이게 모르고 이러다가 우리가 지금 12층인데 물이 내려가는 속도가 줄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 저층에서 반드시 역류현상 금방 일어나지. 그거 역류한 거에 대한 손해배상도 해줘야 돼. 이거 큰 공사야. 난 몰라. 여기까지 할게. 예, 오늘 내가 1시간 더 해줬다. 예, 음식물 쓰레기를 매일매일 버려야 돼. 안 그러면 막 냄새가 지독해져. 근데 이 현대인이 바쁘니까 매일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게 귀찮은 거야. 그래서 갈아버리는 거지. 아니, 내가 그걸 왜 깨달았냐 하면 내가 진짜 느낀 거, 항상 그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 냄새가 이 엘리베이터에 일정 시간 났단 말이야. 그런데 요즘에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안 나더라고. 그리고 옛날에는 항상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주부들이 많았어. 근데 요즘에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럴까 했어. 그런데 이게 나도 홈쇼핑 보고 알았어. 싱크대에 설치해서 내려간다는 걸. 자,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네, 오늘 방송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뭐 오늘 제가 방송한 내용 중에 뭐 잘못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시청자 의견란에 잘못을 바로잡아 주시길 바라고요. 예, 오늘 방송 마음에 드셨다면 다행이고요. 오늘 내가 불타는 10미닛으로 추천 4,000개 받았다? 고양이 방울님, 서초구 규리맘님, 신한누리님, 트라이앵글맘님 감사합니다. 진작 이렇게 할걸. 진작 이렇게 할걸. 불타는 10미닛. 초콜릿을 줘도 쓸 줄을 몰라갖고 내가 계속 그냥 냅뒀어. 근데 한 달 뒤에 사라지는 초콜릿이 78,000개래. 그냥 깜짝 놀라갖고 이거 다 바꾼 거 아니야. 자, 불타는 10미닛. 아주 좋았어요. 자,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의 시사수다방이었습니다. 주간적인 시사수다방, 망치부인이 뉴스보다 열받으면 떠드는 방송. 근데 오늘은 좀 앞부분이 굉장히 산만해서 죄송했어요. 예, 산만해서 대단히 죄송했고요. 오늘 좀 부실한 방송 죄송합니다. 지금 이제 오늘 내일이 집수리 마무리예요. 오늘 내일이 집수리 마무리라서 그랬으니까 양해 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깔쌈한 방송을 해드릴게요. 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었고요. 시청해주신 모든 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더욱더 감사드리고요. 또 초콜릿, 또 스티커, 별풍선으로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추천해주신 4,181분께 감사드리고, 예, 매니저님 고생하셨습니다. 프로망스님 감사하고요. 예, 자, 지금까지 망치분이었어요. 다음 방송은 내일 낮 2시인데 조금 늦을 수 있어요. 이사 중이라. 그러니까 그 집 가구 배치 중이라 내일 조금 늦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낮 2시에 가능하면 만나요.